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만 보면 뭐 곧 망할 은행 나온다 이런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참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러 기사는 물론이고요. 네, 한국개발연구원, 그러니까 KDI,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한국은행이 낸 아주 깊이 있는 보고서들을 다 모아봤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요, 그냥 위험하더라 이 헤드라인 너머의 진짜 그림을 보는 겁니다. 네, 그렇죠. 높은 연체율이나 BIS 비율 같은 숫자들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 현실을 정확히 짚어보고요. 그리고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만에 하나 있을 뱅크런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우리 금융 시스템이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 안전장치를 한번 샅샅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불안감의 실체를 알아야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많이 이름이 오르내리는 곳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새마을금고입니다. 네. 한때 연체율이 8%를 훌쩍 넘겼다고 해서 다들 놀라셨을 텐데요. 네, 지금은 부실 채권을 좀 정리해서 5%대로 내려왔을 거라고 추정은 되는데 여전히 높은 수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아, 어떤 부분이었나요? 한국 기업평가 자료를 보니까요. 경영 상태가 취약이나 위험 등급을 받은 금구수가 2022년 말에는 딱 한 곳이었대요. 단 한 곳이요? 네. 그런데 작년 6월, 불과 6개월 만에 무려 159개로 폭증했다는 겁니다. 아, 그 취약과 위험 등급이요. 사실상 금융회사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공식 신호거든요. 공식 신호다. 네, 이런 등급을 받으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 개선 요구 조치를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특별 관리 대상이 되는 거죠. 159개라니 정말 심각하게 들리는데 이것도 결국 그 부동산 PF 문제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부동산 PF가 핵심 원인이긴 한데요. 새마을금고는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감독체계의 사각지대 문제요. 행정안전부 소관이라는 점 말이죠. 맞습니다.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직접 관리하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소관이라 금융 전문 인력의 촘촘한 감독에서 좀 벗어나 있었죠. 그랬군요. 그래서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정부도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겁니다. 올해 6월까지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금감원의 새마을금고 전담 인력을 10명 증원했어요. 잠시만요. 10명이요? 네, 10명입니다. 아니 전국의 새마을금고 지점이 1250개가 넘는데 10명으로 그 159개 위험금고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게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바로 그 점이 지금까지 한계였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도 인력 부족으로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고 솔직히 인정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전에는 전담 인력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렇긴 하죠. 이제라도 10명의 전문가가 투입돼서 건전성 지표를 정밀 진단하겠다는 건 저는 분명 의미 있는 변화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부터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을 받는 저축은행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는 핵심 지표가 바로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축은행의 체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뭐랄까, 은행의 재무 건강검진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재무 건강검진. 네, 은행이 가진 위험 자산, 그러니까 대출 같은 거에 비해서 순수한 자기 돈을 얼마나 튼튼하게 가졌는지 보여주는 거죠. 높을수록 근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법으로 정해진 최소 기준이 있고 또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이 따로 있었어요. 그 차이를 아시는 게 핵심입니다. 법적으로는 자산 1조 원이 넘으면 8%, 안 되면 7%만 넘기면 돼요. 네. 하지만 금융당국은 평소에 체력을 더 길러놓으라는 의미에서 여기에 3%포인트를 더 얹은 11%와 10%를 각각 권고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완충장치를 더 쌓아두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권고 기준이라는 게 법적 강제성은 없다는 뜻인데 만약 이걸 못 지키면 그냥 계획서만 내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권고 기준을 밑돌면 금융당국에 자본 확충 계획을 내고 집중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상 시장에 이 은행은 자본 체력이 약하니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이런 신호를 주는 셈이죠. 그렇군요.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 권고 기준을 밑도는 곳이 4곳입니다. 상상인 저축은행,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 라온 저축은행, 그리고 바로 저축은행이요. 그 네 곳의 이름이 공개가 되었군요. 네, 특히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9.72%로 10% 선까지 무너졌거든요. 이 경우엔 예금보험공사가 단독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다른 곳들보다 좀 더 구체적인 위험관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신호죠. 공사 보고서를 보면 이 PF의 구조적 위험이 잘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고위험 고수익 사업이잖아요. 토지를 사려고 단기로 빌리는 브릿지론이 나중에 아파트를 짓기 위한 본 PF로 순조롭게 넘어가야 하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다리가 끊기거나 다 지었는데 미분양이 나면 자금 흐름 전체를 막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저금리 때 제2금융권이 이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들었죠. 그 규모가 얼마나 늘었는지 수치를 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저축은행 PF 대출 규모가 2018년에 5조 원 정도였는데 2023년 말에는 13조 원까지 늘었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급증했죠. 근데 제가 더 놀랬던 건 부실의 질입니다.
회수가 어려워진 부실채권, 고정이하여신 비율이요. 네, 그게 현재 리스크의 핵심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요. 이 비율이 2021년 말에는 1.3%에 불과했는데 네,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죠. 2024년 2분기에는 16.2%까지 폭등했다고요? 아니, 불과 2년 만에 부실률이 12배 넘게 뛰었다는 건데 이건 뭔가 시스템에 구멍이 난 거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고정 이하 여신은 쉽게 말해서 떼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돈이라는 빨간 딱지가 붙은 대출이거든요. 아, 빨간 딱지? 네, 이 비율이 1.3%에서 16.2%로 뛰었다는 건 100개의 대출 중에 빨간 딱지가 1개에서 16개 이상으로 늘었다는 뜻입니다. 은행 자산이 심각하게 병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유독 저축은행이 이 PF 위기에 더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보고서들을 종합해보면 결정적인 이유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본 PF로 넘어가지 못하면 바로 부실이 되는 고위험 브릿지론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네. 둘째, 사업장 위치가 안정적인 수도권보다는 리스크가 큰 지방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은 곳에 리스크가 높은 방식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셋째, 사업 대상도 아파트보다는 경기 변동에 민감한 오피스텔이나 상가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결정적인데요. 그게 뭔가요? 시공을 맡은 건설사의 신용도가 매우 낮다는 겁니다. 대부분 시공순위 200위권 밖의 영세 건설사들이고 책임지고 완공하겠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는 사업장이 많아요. 아, 정말 리스크 관리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고위험 사업에 집중적으로 뛰어든 셈이네요. 그렇죠. 주택금융공사 보고서에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 있던데요. 자산 규모가 중간 정도인 저축은행들이 오히려 PF 위험에 가장 취약했다는 역유자 관계가 발견됐다고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산 규모가 아주 작은 영세저축은행은 애초에 PF 규모 자체가 작았고요. 네. 반대로 아주 큰 대형 저축은행들은 PF 규모는 커도 위기를 관리할 시스템과 노하우가 있었죠. 문제는 그 중간에 낀 어중간한 중형 저축은행들이었습니다. 리스크 관리 역량은 부족한데 수익만 좇아서 무리하게 PF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가장 높은 위험에 노출된 겁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오히려 아주 크거나 아주 작으면 안전한데 뭔가 해보려고 의욕적으로 뛰어든 중간 사이즈 기업들이 가장 위험에 빠졌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겉보기엔 비슷하게 고위험 사업에 뛰어든 것 같아도 리스크를 얼마나 세밀하게 관리했느냐에 따라 지금 운명이 갈린 거죠. 자, 문제의 심각성과 원인까지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이런 걱정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내 예금은 정말 안전한가? 뱅크런 같은 사태가 정말 벌어질 수도 있나? 하는 걱정이요. 네. 과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대비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을까요? 그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 사태의 교훈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 사태요? KDI 보고서를 보면요. 당시 뱅크런은 우리가 상상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소액 예금자들이 은행 창구로 달려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 누가? 정보를 빠르게 입수한 거액의 기업 예금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순식간에 돈을 빼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인출 속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가 없었죠. 아, 그러니까 과거처럼 은행 문 앞에 줄 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는 몇 분만 해도 은행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속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죠. 이 사태가 주는 핵심 시사점은 위기가 터졌을 때 공적 기관의 신속한 지원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속한 지원. 네, 은행이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해졌을 때 중앙은행 같은 곳에서 재빨리 유동성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소문만으로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이죠.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그 교훈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행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아주 중요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데요. 어떤 제도죠? 금융기관이 유동성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기관이 가진 대출 채권을 담보로 한국은행이 직접 긴급자금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아, 대출 채권을 담보로요? 원래는 안 됐었나요? 이전에는 국채 같은 최우량 자산만 담보로 받아줬는데 이제는 은행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출 채권까지 담보 범위를 넓혀주겠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건 중앙은행이 은행들을 위해서 평소에는 닫혀있던 아주 넓은 비상탈출구를 열어주는 것과 같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사례에서 얻은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인 셈이죠. 시스템 차원의 안전장치는 알겠습니다. 그럼 저 같은 개인 예금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는 어떤가요? 역시 예금보험제로겠죠. 핵심은 역시 예금보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1인당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잖아요. 네, 그게 아주 중요했죠. 이게 단순히 금액만 올린 게 아니라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인가요? 한국은행 보고서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에 한도 상향이 발표된 이후에 5천만 원을 초과해서 예금한 개인 예금자 비중이 31.8%에서 41.3%로 상승했습니다. 와, 10%포인트 가까이 올랐네요. 네, 이건 이제 1억
여기서까지는 나라가 확실히 지켜주니 안심하고 돈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뱅크런의 가장 큰 원인인 불안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보고 있는 거군요. 톡톡히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결국 금융기관의 위기관리 능력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죠. 네. 그리고 특히 이런 PF 위기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도 핵심 원인은 바로 이 부동산 PF였습니다. 아, 역사는 반복되는군요. 다른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는군요. 우리는 이 반복되는 위기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본 주택금융공사 보고서는요. 저축은행의 과도한 위험 추구를 막기 위해 신용공여 한도를 조정하거나 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는 것 같은 좀 더 근본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그 제언을 바탕으로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PF 위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문제가 터진 뒤에 투입되는 일시적인 위기 관리와 감독 강화만으로 과연 충분할까요? 아니면 다음 위기를 막기 위해 일부 금융기관들의 고위험 고수익 영업 관행 자체를 바꿀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